마약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마약은 엄연히 우리가 약물로 사용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 쓰이게 됐을 때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마약은 범죄고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요. 자기 집안에 마약 중독자가 있으면 완전히 쉬쉬해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건 좋은데 쉬쉬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서 해요. 숨어서 하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 같이 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지금 중독되신 분들이 어딘가에 후미진 곳에서 죽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서 이게 범죄라는 게 희박해지면 또 필라델피아까지 갈 수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저는 악마와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신을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약물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 오늘은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마약 이야기를 저희 3프로가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우리 기프님은 경험해보신 적이 없죠? 경험 뭐 많이 했죠. 마약 김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 했죠. 마약 근데 떡볶이. 우리나라 마약이라는 말을 마약 베개 너무 좋은 거에다 많이 써. 마약 베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그게 그나마 이게 우리가 마약이라는 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아닌 거야.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국과수에서 지금 이 마약 관련된 여러 조사들도 하고 계신 그래서 현 실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국과수 대전과학연구소의 김선춘 소장님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국과수 소장님이면은 저기 경찰은 아니시죠? 아, 그럼요. 하도 경찰 영화에 국과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동료처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캐릭터가. 그 이제 사실 국과수 하면은 이렇게 경찰 소속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감정기관이고요. 감정과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 좀 되게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에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 현장에서 있는 증거물의 가치를 정하는 것. 그것이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가치를 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의사, 약사, 공학자, 심리학자, 뭐 임상병리사 다양한 직종들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독성학을 하고 있습니다. 독성학. 네, 그래서 뭐 독성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법독성학 이렇게 부르고요. 사실 독성학 이러면 일반인 분들이 뭐 독에 대해서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개념을 설명드려야 마약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도 의약품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독성학은 그 물질과 생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질과 생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우리가 물질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양분이 되는지 혹은 어떤 우리 몸에 조절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약학하고 같아요. 그런데 약학은 치료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독성학은 그것들이 작용이 어떻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독성학인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요. 저도 이제 사실 약대를 나와서 독성학을 전공을 했고. 특이하시네요. 근데 약대 가면 제약학과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교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사를 하시는데. 근데 뭐 이게 같은 개념적으로는 같아서 이제 좀 그 약으로 쓰지 않는 물질들까지를 봐서 폭넓긴 하지만 그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독성학이다 보니 이제 독성학을 하게 됐고요. 법독성학은 인체와 물질이 생체에 미친 작용이 어떻게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법독성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수사 중에 제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저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거 그렇지. 검보서신 검은 반점이 나와 죽었는데 은수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마약 이제 나오나 그래서 이제 국가수가 하는 역할은 뭐 좀 신종마약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종마약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지 어떤 수사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서 이제 탐색해서 그거를 이제 그 법률로 규제할지를 정하는 거 식약처예요. 그러면 그것들 신종마약으로 지정할지를 권고하고 그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마약을 처벌하는 거는 소지와 투약인데 소지하고 있는지 마약
투약인지 확인해 주는 것하고 이 사람이 투약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체지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털 뽑아갖고 다 갖다 바치는 그렇죠. 국가수죠? 네, 그런 거 그거 해준다는 거죠. 하고 있죠. 네. 소지하고 있는 거야. 뭐 네. 딱 보면 이거 마약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눈에 보인다고 아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분석을 통해서 요게 마약인지 밀가루인지. 네,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그 보통은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정도가 되고 또 이걸 보호관찰 대상으로 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마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1회 이상. 어디 가서 국가수 가서 보건소 그 보호관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분들이 찾아가서 한 달에 1회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불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왔다 갔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또 한 번 갈 수 있게 해서 이제 최소 13번 이상 그렇게 검사를 받게 그런 체열이나 체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보통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불시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몰래 하면 날짜 맞춰서 그렇죠. 하면 네네.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때만 피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약물이 들어가서 몸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기술로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약물에 따라 다른데 3일에서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서 열흘 전에 한 거나 어차피 안 걸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독성학에서 하고 있는. 그럼 마약 뭐 한 다음에 열흘 지났고 머리 싹 탈색했어요. 네. 안 걸려요? 그러면 채모가 있고요. 채모? 네. 채모도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손톱을 뽑아버릴까요? 손톱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무슨 저 일제시대에 뭐 손톱을 어떻게 해요? 손톱을 깎아서. 네. 거기서 나와요? 네. 근데 이거 똑같은 뭐 모발이나 그 손톱이나 똑같이 케라틴 조직이고요. 자라면서 이제 몸에 있던 약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출이 가능합니다. 열흘 만에 여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손톱 깎으시고 내일 깎으면 또 깎을 거 나옵니다. 손톱도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그래요? 네, 우리가 아플 정도로까지 깎으면 이제 이게 짧게 깎으면 사실 아프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 뭐 깎을 게 또 나옵니다. 손발톱. 근데 어쨌든 뭐 그 현재 한국의 마약의 이슈가 됐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일부 연예인들 뭐 이슈도 되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거 뭐 독성학을 이제 국가수 차원에서 하시니까 진짜 많이 급속도로 한국의 마약 문제가 확산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상이? 그건 이제 큰 변화가 2010년 무렵에 있었어요. 네. 2010년이요? 네, 2010년 무렵에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900년대 제가 막 입사했을 당시에 청소년들이 본드 많이 불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뭐 덱스트로메토펜을 먹고 그거를 뭐 법률 만들고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위험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잠재웠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나아졌었어요. 일시적으로 나아졌지만 뭐 바닥에서는 사실은 이제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신종마약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데 신종마약이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마약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남용하지 않던 걸 남용하기 시작하면 신종마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개념이 2010년에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정말로 새로 만들어지는 마약들이 나와요. 기존의 마약으로 규제하지 않던 것들을 이제 기존의 마약을 살짝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합성대마처럼 어디 논문에 찾아서 이거 연구자들이 연구하다 이거는 좀 대마 같은 작용이 있어 약으로 쓰기 그렇겠는데 그러고 접어뒀던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합성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진정한 신종마약이 201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합성했던 마약의 대명사는 메스암페타민이었어요. 필로폰. 네, 필로폰. 네. 그게 필로폰이구나. 네, 필로폰이었는데 나머지 뭐 코카인, 뭐 이제 헤로인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코카인은 코카나무를 키워야 되고 양귀비를 키워야 되고 이런 이제 헤로인은 양귀비를 키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잘 들켜요. 근데 합성은 사실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싹 숨어서 그냥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원료는 뭘 씁니까? 합성은? 합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합성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건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조체를 만들면 그게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로 가서 다시 합성을 해서 북미 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나오는. 네. 그런 식이 되니까 생산이 빨라진 거예요, 속도가. 이게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법률로 규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컵만 마약이야 그랬는데 그걸 조금 바꿔도 컵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 심지어는 더 효율적인 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 법을 벗어나니까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임시마약 지정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과거의 마약은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통제를 했어요. 뭐냐면은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얘가 정말 의존성이 있고 마약 같은 작용이 있어야 지정을 했었는데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들이 없어도 얘가 남용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체험자들이 마약 같은 작용을 느꼈다고 하면 임시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뭐 일정한 모양에서 일정한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을 닮은 애가 있으면 마약으로 지정하는 유사체 지정제도라는 거를 그 이름에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들이 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머리카락 저 검사 들어오는 게 많다든지 아니면 뭐 사범 마약 사범 숫자가 이렇게 막 늘어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우리 원내 의뢰되는 거 사실은 마약 중독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수사라는 걸 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연구자로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적 변화는 분명해요. 양적 변화는 수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압수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도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그 암수 범죄라 그래서 20배에서 30배를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뭐 실제로 이제 마약 사범이 뭐 1%다 해봤더니 1%인데 검사했더니 1%로 추정이 되면 그거에 20배, 30배를 추정을 해요. 그 정도가 중독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암수, 중독된. 왜냐하면 우리가 음주운전에서 다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010년대부터 이제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남용되지 않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대마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코카인 나오기 시작하고 LSD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성 대마 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마약을 운반하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운반하는 방법들이 뭐 선박에 숨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사람 몸에 넣어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캡슐에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래 도착지에 가서 이제 나오면 그걸 씻어서 이제 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바디패커 이렇게 부르는데 내국인이 그걸 한 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알았냐면 그게 하나 터져갖고 사망하셨어요. 집에 와서 드시다가. 뉴스에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구를 부릴 때 경유해서 가면 마약 검사를 조금 덜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도착 전에 사망해서 우리나라에서 부검을 한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 내국인이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건 시장이 분명히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그분은 과량을 복용한 셈이 돼서 그렇죠. 이제 겁니까? 이게 사실 우리 위장과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용출이 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바깥이니까 어차피 그게 이제 안에서 터져서 위장과는 흡수가 돼야 내 몸 안에 진정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지. 너무 많이 더 흡수가 됐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유통망의 다변화에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그런 특정 조직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지금은 뭐 물류가 워낙 활발하고 결제 수단도 되게 새벽 배송도 쉽고 하니까 이제 해외 직구를 합니다. 이것도 직구로 갑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주문하면 그냥 금방 살 수 있는 그런 국제 우편 뭐 이런 걸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마약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검출된 그 신종마약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버젓이 판매하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성분명으로 검색하니까? 아니요, 이제 구조를 막 찾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신종마약인지 알려면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어서 그냥 그렇게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불법인데? 그게 법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이 정하기 전에 효과가 있는 애를 만들어요, 먼저. 협상을 먼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일단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 문구도 되게 이렇게 막
그 표현이 이제 그런 모호하고 그렇겠네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좋다고 써놓습니다. 뿅 간다 뭐 이렇게 써 있지. 예, 그렇게 뭐 해봤더니 어떻다, 뭐보다 어떻다 이렇게 불법은 후기가 아닌 써 거지, 있어요.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 불법이 아닌 거죠. 정한 바가 없으니까. 네, 정한 바가 마약이라고. 없으니까. 네. 그 나라든 우리나라든. 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과거랑 달리 나라마다 규제하는 것이 다 달라요. 과거에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딱 협약, 이제 61년에 마약 협약을 하고 71년에 항쟁성의약품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게 근간이 됐는데 지금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유통망이 빨라진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 4, 5년 전에는 외국에서 유행하면 1년 6개월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보였어요.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몇 종이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합성하는 신종 마약도 생긴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느냐예요. 시장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누가 대기업이 있는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한테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통망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 밟잖아요. 인터넷에도 밟고 어둠의 경로도 밟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안 걸리고 할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유통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게 규제를 어렵게 불법 마약류의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경제 프로니까 어쨌든 유통망이 다변화되면 또 하나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네. 네. 그럼 더 대중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과거의 마약 단속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그 대책이 잘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잠재적 사용자들이 훨씬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상선을 막 잡고 뭐 이렇게 막 단속을 하면 숨어요 이렇게. 그러면 유통 물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자체로 남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 집중 단속을 2, 3개월 하고 나면 이제 양성률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숨는 거예요. 양성률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속을 해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공급책이 계속 이제 있다는 거고 그만큼 또 세계적으로 유통량이 많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 이제 메삼페타민 가장 유명한 메삼페타민 예를 들면 UNODC 보고서에도 3년 전보다 메삼페타민 전세적인 생산량이 5배쯤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로뽕이.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보면은 뭐 히로뽕 같은 것들 이제 흰 가루로 네. 돼 있는 히로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수입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가지고 왜냐면 이게 몇십억이야. 그렇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 안 나오겠네. 지금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그런 루트도 있고요. 그런 라인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던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이미 GPS 좌표를 내가 갖고 있고 붙여놓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여도 뭐 구매자만 찾으면 언제든지 공급할 것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그런 그 단속을 통한 게 쉽지 않다. 이제 단속을 통해서 가격을 통제해서 사범을 줄이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그걸로 계속 잘 효과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 암소 범죄율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전보다. 그리고 심각한 건 그거에 밝은 20대, 10대들이 10대들도 한다면서요? 네. 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요. 다양한 종류를 해요. 마약의 10대들이? 네. 10대보다 20대가 많고요. 네, 보통 네, 이제 네, 네. 10대도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은 거의 적은 빈도이고 18, 19, 20대쯤부터 시작이 많이 되는 걸로 저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인터넷에서 주로 사서 그렇죠. 친구들한테 듣고 네. 이게 원래 마약이라는 게 자연에서 온 거라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대부분의 약물들이 그렇듯이 이제 뭐 버섯 중에도 환각버섯이 있어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걸 키워요. 생산을 하는 거죠. 예. 버섯을 키우면 이제 나오니까 그거를 말려서 빻아서 캡슐에 넣어서 팔아요. 그런 청소년들도 나오고. 청소년 재배를 해요. 네네. 그냥 마약은 저기 물만 잘 주고 습도만 맞춰주면 잘 크니까요. 그걸 이제 키트를 알아내서. 그렇죠. 아니 그 외국에서 많아요. 유행하니까 그 키트를 인터넷에 사요. 또 있겠지. 네. 키트를 사서 산다는 거죠. 키트 버섯이. 자체가 있대요. 그 버섯 키트가.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자가 있으니까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죠. 그렇겠죠. 집에서 네, 요것도 재배- 만들어 재배- 먹고 병아리 10마리 사다가 병아리 10마리 사다가 다 키워가지고 팔고. 세상에. 네네. 그렇게 부지런하다. 그렇게 팔아서 자기는 더 좋은 마약을 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그 공급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마약, 나쁜 마약 또는 뭐 처음에 입문용 마약, 뭐 심화용 마약 이런 게 있거나 특성들이 있습니까? 마약을 이제 되게 복잡하지 한데 제가 이제 보통 양리적으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양리적으로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되게 제대로 배운다, 오늘. 복잡해요. 지금은 뭐 2,000 정도 넘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독성도 다 다르고 2,000개가 넘어요. 네, 지금 뭐 2,000 종이 넘어서 근데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마약으로서의 작용.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약하지만 엄밀히는 마약류를 말씀하시는 거고 대부분. 네. 그 안에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고 임시마약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눌 네, 수가 뭐 있고 향전신성 마지막에 임시마약류가 임시 있어요. 마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임시마약. 그러니까 그 아직은 마약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예비 남용이 부분. 되고 있더라. 그래서 처벌은 마약과 똑같이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대마, 향정, 임시마약 이렇게? 대마향 마약류 안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네. 대마, 그리고 임시마약류. 임시마약. 이렇게 거기서의 있어요. 마약은 뭐예요? 그러면 마약은 펜타닐 같은 거, 펜타닐, 몰핀 이런 애들이 마약이에요. 진짜 마약.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아니 다 마약류고요. 이제 그래서 마약에도 등급이 있어서 마약법을 보면 우리나라 마약 체계는 뭐 감옥, 남옥, 다목, 라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안에서 높은 애가 센 애예요. 양리적으로 센 애 이제 2가지 기준이 있는데 양리적으로 센 애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등급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약에도 급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마약의 제일 급이 센 있고. 급이 진짜 마약.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리작용이 달라요. 네, 양리작용이 달라서 네. 다만 위해성이 더 커요 마약이. 중독도 더 빨리 되고 네네. 치유가 더 어려워요. 근데 3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세네. 3가지가. 진짜 마약, 대마, 향전신성 향전신성 의약품, 이렇게 나눠요. 임시 마약. 4가지 그러면 네네네. 맞나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모든 있고요. 마약류는 다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네. 제일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단속해야 되는 건 진짜 마약. 아니지 다지. 다예요. 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알아서 의사들이 메삼페타민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히로뽕. 네.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류에 들어가는 그래요? 거죠. 그게 이제 양리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떻게 작동되는가? 네. 이제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그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분류가 있고 그래서 향정성 의약품. 사실은 뭐 우리가 코카인도 기전상으로는 향정성 의약품이에요. 이제 메삼페타민이랑 같은 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각성 작용이 있고. 그 좀 배울 만하지? 배우면 안 되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양리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각성 작용을 나타내는 게 각성. 있어요. 각성, 잠안 오는 거. 잠안 오는 거. 그 다음에 진정 쪽이 있어요. 진정. 마음 편안해지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각이 있어요. 한각. 그래서 내 맘대로 꿈꿀 수 있는 거. 내 맘대로는 아니죠. 이상하게 제멋대로 꿈꾸는 거죠. 그게 제멋대로.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귀신 나오고 막 자, 닭이 날아다니고 좋아요? 이제 오늘 그래서 열심히 한다 네, 정리. 관심 많으시네. 아니, 많다, 뭔가. 거의 뭐 문 앞까지 오셨어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뇌의 균형을 깨트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된다는 건 뭐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 뇌 보상 체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당 중독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실제로 뭐 카페인 중독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짠맛을 좋아하고 단맛을 좋아하고 이러는 것들도 뇌는 그런 보상 체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뭐 먹어본 맛이 더 무섭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뇌가 기억했다가 그것들이 기대하는 순간에 분비되는 그 보상 체계예요. 도파민 같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이제 도파민 잘하시네. 도파민을 많이 관여하는 그런 많이 들어가 있어. 보상 체계를 망가뜨리는 한번 뒤져봐야 돼. 도파민은 그냥 100점 맞아도 나오고 뭐 도박해서 따도 나오고 내 주식 올라도 나오고 그래 도파민입니다. 그게 이제 마약 쉽게 나오잖아요. 그거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뭘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되는지의 그건데
그러고 나면 그 보상 체계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루 종일 허허 웃질 않잖아요. 그렇죠. 금방 행복이 사라지죠. 음. 그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된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건데 그 각성제 중에 메삼페타민은 그 도파민을 왕창 분비시켜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분비되자마자 분해시키고 재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 그 큰 어떤 이제 뭐 수조 원의 복권에 당첨됐을 때 나올 만큼의 양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 흡수나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심장도 빨리 뛰고. 히로뽕은 네, 이제 그런 작용들이 있고요. 복권 당첨됐을 때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로뽕을 먹으면? 그거랑 유사한 게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뭔가 자꾸 좋아서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는 뭐 청소년들이 야동 보고 뭐 이런 네네네. 것도 그런 것도 맞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네네.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수준을 만들고 하죠. 네. 그런데 그것들을 약물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약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할 때 그게 칭찬이 고래를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 잘못된 칭찬은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그 잘못된 칭찬 같은 걸까요? 잘못된 칭찬. 잘못된 칭찬.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약의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뇌가 망가져요. 네. 왜냐하면 도파민 자체가 뇌는 또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럼 그 어떤 인센티브에도 작용을 안 하고 안 하는 문제가 그냥 생기죠. 행복해지는 네. 거군요. 승진을 하든 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2배가 나든 관심이 없고. 먹는데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식욕도 상태에서 떨어지고. 그럼 마약만 안 하면 진짜 평정심 유지네. 그러니까 완전 스님인데. 스님이 그런데 다큐가 끝나고 나면 급격한 침울감과 우울감,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주식 반토막 나도 비슷합니다. 첫날만 힘들죠. 첫날만 힘들죠. 첫날부터는 그게 이제 베이스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뇌가 망가져서 결국 마약은 정신병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빠르냐 늦느냐가 강하냐 약하냐를 볼 수 있다면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어렸을 때 하면 더 빨리 오고요. 그래서 뭐 대마를 10대 때 피면 뭐 이렇게 그 조현병 확률이 확 올라가요. 노출이 한두 번 노출로도 조현병이 확 올라갑니다. 한두 번 노출로도? 네. 그게 이제 사흔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는 거는 취약한 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서 취약한 사람은 조현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약한 사람들은 몇 번의 노출로도 이제 조현병 안 생길 조현병이 잘 관리하면 늦게 생긴 거나 안 생길 조현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정신병을 얻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인 주도 많잖아요. 대마 합법이요? 대마만 대마. 대마 합법인 경우가 많잖아요. 대마 합법을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왜 대마 합법 안 하냐고. 그러면서 담배보다 덜 중독성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겉보기예요. 왜냐하면 담배는 보통 태시는 분들 한 갑 정도 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중독인 걸 알아요. 대마는 그렇게 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 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자주 안 하니까 중독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효가 오래 가요. 사실 담배는 수초에서 30초 이내로 그 작용 확 끝나거든요. 그래 줄담배 피지. 네. 그리고 정신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대마는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왜 대마를 풀자는 논의가 있는 거냐면 이제 뭐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대마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성분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푸는 게 있고 하나는 규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규제 안으로 들여보내자. 네, 안으로 들여보내자라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대마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합성 대마가 그걸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합성 대마는 더 위험하거든요. 약효가 좋아서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대마의 성분, 이제 대마의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칸나비노이드 리셉터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작용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합성 대마 의류는 거기에 결합력이 훨씬 세요. 세서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체온도 올라가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 이제 더 세니까 그 작용이. 그 또 하나는 얘네들은 초기에는 걔네들 허브에 뿌려서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 카트리지에 타서 핍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대만은 그걸 다 타고 나면 끝인데, 얘는 계속 증기를 계속 이제 이 상태로 마시다가 그냥 죽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중독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외국 문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크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었다. 그다음에 그런 차라리 그거보단 얘가 낫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 저는 이제 그 질문 드린 게 이 각 뭐 마약 종류건 혹은 뭐 이게 좀 위험성 간에 약간 좀 차별화가 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다 마약은 무조건 그냥 다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대마하는데 얘는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지금 난 그 하는 줄도 몰랐잖아요. 티가 하나도 안 났잖아. 네. 저렇게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티 좀 나긴 났어. 그게 이제 뭐 연기력이 그렇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거 약반 연기?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럼 생각할 때, 야 뭐야 저 멀쩡하네, 별거 아닌데 그 위험성을 아주 그냥 너무 과장하고 있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차라리 예를 들면 가나다라고는 있다고 하시면, 예를 들면 뭐 라군에 있는 뭐 무슨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마리아나다, 대마초다 이런 것들은 뭐 1인 정도 위험이 있고, 대신 뭐 저 위에 있는 메스암페타민이냐 아니면 코카인 이런 애들은 정말 한두 번이어도 바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차별화된 요 위험성 경고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대마가 왜 그렇게 중독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더 위험한 것처럼 되냐면 담배랑 똑같은 독성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면 니코틴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만 그래서 진행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음주운전들 많이 하잖아요. 음주운전 위험성을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위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다른 데로 올라가요. 더 센 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담배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대마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지만. 담배 자체도 해롭죠. 대마 자체가 그러니까 안 해로운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대마는 연령대에서 하강 속도가 되게 기울기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강 속도라는 게 그게 뭐냐면 나이 들면 줄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보면 20대가 제일 높고 30대, 40대 이렇게 줄어요. 근데 주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대마는 오래 견뎌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망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이제 편집증이 생기고 나중에 뭐 조현병이 생기고 이래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지나가는 분 보고 뭐 정신에 이상 있나 참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드러나는 거지 그냥. 그게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탄페타민은 히로뽕은 툭 떨어져요. 이렇게. 뭐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하고 기울기가 확 이렇게 40대 50대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남용자 수가. 못 견딘다는 얘기죠. 못 견딘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거나 혹은 치매나 파킨슨병이 빨리 와서 치매 오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수용 당하거나 수용 당하거나 혹은 이제 자 그럼 펜타닐은 어떠냐? 펜타닐은 안 끊으면 3년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죽죠.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3년이요? 안 끊고 계속하면 3년을 견디기 힘들어요. 펜타닐이라는 요만큼만 먹어도 죽는다잖아. 펜타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단 증상이 사실 대만은 금단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환각제류들의 특징인데 크진 않아요. 다만 정신병은 진행하는 거고요. 금단 증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어 펜타닐 같은 건 그냥 아파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그냥 침울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파요. 고통스럽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 그 정프로님 어떤 것부터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지를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프다는 걸. 예. 여기는 내가 감각이고 어디부터는 통증이고 이거 학습된 거예요. 그 학습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촉각으로 느껴야 될 게 통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촉각인데 통각으로 느끼는 느껴요. 거구나. 네, 실제로 아픈 게 아닌데. 뇌가 느끼니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죠. 통증은 통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끊기가 더 힘든 거예요. 중독도 빨리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한 번만으로 중독되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감수성의 차이도 있지만 그 정도의 그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만한 통증에 쓰면 중독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뇌는 이미 그 통각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뭐 통각을 억제하는 물질 막 분비하는 중인데 부족한 거라 넣어준 거여서 그게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맞으면 한 방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별로 안 아픈 때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후유증이 좀 갑니다. 네, 그래서 쉽게 중독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월남전 이후에 몰핀 중독자가 많이 늘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그냥 전쟁터에서 막 쓴 거죠. 그러면서 중독자가 많이 늘었었고 그런 예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빨리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물마다 안전력이 있어요. 치료 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농도가 있고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 죽을 수 있는 농도가 있는데 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3배에서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약을 계속하면 독성 농도와 이 치사 농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서 처음 하는 사람보다 좀 더 견디는데 결국은 그 약효를 얻기 위해서 계속 증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비가 되는 건데요. 보통 그 아편 몰핀이나 뭐 펜타닐이나 헤로인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변비거든요. 변비? 근육이 안 움직여요, 잘.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계속 증량하다 보면 이게 그 장의 근육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골격근이 경직이 돼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된다는 게? 그 저 필라델피아 가면 이러고 있는. 그게 이제 몸이 근육을 경직시켜버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넋이 나간 게 아니라 몸이 그런 거예요? 근육도 넋도 나갔는데 넋도 나갔는데 몸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가면 그 우든 체스트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숨을 쉬려면 가슴이 이렇게 갈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처럼 딱딱해져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와, 근육이 경직돼서 죽는 것이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말씀하셔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도 펜타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왜냐하면 저렴한 데다가 그죠? 조금만 먹어도 그리고 치명적인 중독 증상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런 유통 경로에서 뭐 그게 히로뽕이든 뭐 헤로인이든 간에 매우 비싸고 또 그게 점조직으로 뭐 이렇게 유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와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으로 그냥 직구를 할 수 있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뭐 최고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 스트레스에 관한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공부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만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서울이나 어디서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겁이 나더라고요.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한테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들이 어려운 게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마약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마약은 엄연히 우리가 약물로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쓰이게 됐을 때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제 이게 뭐 어떤 한 가지 측면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마약은 범죄고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요. 40대 이후엔 그렇죠. 범죄 인식이 강하고 그건 정말 나쁜 거라는 인식이 강하고 자기 집안에 마약 중독자가 있으면 완전히 쉬쉬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건 좋은데 쉬쉬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숨어서 해요. 숨어서 하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 같이 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이제 지금 중독되신 분들이 어딘가에 후미진 곳에서 죽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거리로 나오기 전에 네네. 우리가 잘 막아내서 반대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서 이게 범죄라는 게 희박해지면 또 필라델피아까지 갈 수 있겠죠.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은 뭐 한두 번 해도 괜찮아, 혹은 뭐 대마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네. 마약에 대한 관용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마약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그런 그 물질군이라는 걸 꼭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도의 문제이지 그 위험성은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저는 악마와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신을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약물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편집증 같은 거 생겨서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을 이제 일정 기간 하잖아요. 그 뭐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되면 일단 편집증이 생겨요. 편집증이라는 게 뭐냐면 망상하고 환각을 중심으로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강력범죄가 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가끔 마약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성이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영화 친구에서 보면 그렇지. 유호성 씨가 막 여자친구가 의심하고 막. 맞아. 그게 이제 사소한 것까지 다 의심을 해요. 그게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망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LSD 같은 환각제를 하게 되면 사실 환각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의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약물 중에 환각과 그 각성이 혼재되어 있는 약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웨이브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웨이브가 지나갔는데 환각은 사실은 좋은 환각만 있질 않아요. 그래서 LSD 같은 걸 해도 LSD가 되게 그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적은 거예요. 마약의 일종입니까? 네, 마약이에요. 마약인데 금단 증상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LSD를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컬러풀한 환상이 눈앞에서 막 아른거려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한 달 전에 한 거밖에 지금 없는데. 약효가 없는데 그러니까 뇌가 이미 손상을 입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LSD를 그렇죠. LSD를 강력하게 규제해요. 컬러풀한 뭐가 나온다고요? 환각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막 똑같은 정프로가 걸어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그리고 그 약효가 남아 있어서 그런 아니에요. 거예요?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중독이 아니라 정신병.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각제 끝 정신병이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 망상과 환각 상태가 돼요. 메스암페타민도 사실은 오래 하면 망상 환각이 돼요. 근데 이제 환각제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빨리 와요. 금단 증상은 적은 대신에 환각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정신병도 빨리 생기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구나. 네, 고장이 나는 거예요. 뇌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뇌 아니라 기능을 그냥 깨뜨리기 정신병 때문에. 걸리시는 분이나 혹은 뭐 치매 걸리고 하는 분들은 환각 생기고 막 그런.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뇌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약은 위험한 거다. 다만 그것들이 빈도와 어떤 양리작용에 의해서 기간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마 같은지 하다가 다른 걸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게 도파민 보상 체계가 망가지니까 더 자꾸 강한 거가 들어와야 그만큼이 되니까 이제 강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그 망가지면 치료법도 없습니까? 보상 체계가 망가진 걸 고친다든가 하는 게? 치료는 보통은 의학적으로는 대체 약물을 쓰면서 계속 낮춰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식욕도 떨어지고 뭐 뭔가 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여행이라든지 뭐 좋은 뭐 문화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기의 망가진 보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게 개인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를 이렇게 경제 프로에 나오기로 결심하게 된 건 꼭 이 말씀을 여기 구독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 질환이다. 그걸 바꿔야 된다 앞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네, 마약의 중독은 질환이다. 아니 그 범죄라는 생각도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범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범죄자,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생길 건데 그거를 다 범죄로만 취급한다면 우리 사회 유지가 어렵죠. 이걸 질환으로 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래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약은 역사적으로 없어진 때가 없어요. 인류 역사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농작물보다 먼저 그런 마약류를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해왔고 여러 웨이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신종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세계적인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서 막아내고는 있는데 사실 공급의 통제라는 건 계속 단속해서 잡아내고 세관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중독자가 안 만들어지게 하고 네.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적을 때는 기존의 방법이 먹혔어요. 뭐냐면 숫자가 작으니까 이게 지금 10대들이 잘 못 막아내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잘 못하면 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죠. 공급의 차단만 갖고 이 마약의 강력한 유혹을 못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 사회는 이제 치료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치료를 위한 진단체계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잡아가두고만 할 거냐. 이 웨이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통망 자체가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업화되어 있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유통 속도도 빠르고 또 정보 교환도 빠르고 이런 것들이 마약이 돌아다니기 되게 좋은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 돼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걸 못 막고 있으면 이제 사실 이런 거거든요. 마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번지질 않아요. 이게 결국은 근데 그거의 위험성이 적은 그게 없으면 쉽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억제해야 되는 때가 됐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관용적이 돼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애들은 대부분 시험 기간에 다 약해.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리고 미국의 너 월스트리트의 그 트레이더들 있잖아. 코카인 맨날 하고. 코카인이나 그리고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 뭐 그렇게 막 돈 많이 벌고 뭐 하버드 나온 애들이 막 해가지고 막 킁킁거리면서 막 트레이딩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게 약간 미화되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뉴욕을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했는데 한 블럭에 하나씩 마리아나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뭐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애들 다 팔고 뭐 다 하던데 뭐 제가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병이 진행되는 순간에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끝이 결국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방치된 거가 드러나는 게 결국은 필라델피아 거리가 된 거. 심각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라. 방치한 게 아니죠. 연간 50조를 써요. 네,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길거리 지날 때마다 마리화나 판다면서요. 네, 이제 그거가 차라리 펜타닐이라는 마리화나를 해라요. 이거 합법해 줄 테니. 네. 근데 그러면서 그걸 세수로 해서 치료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늦은 걸 하는 거죠. 펜타닐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마리아나나 해라. 사서 마리아나 하면 그 유통이라도 볼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대마를 합법화한다 이거는 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근데 처벌이 있잖아요. 처벌이 이제 우리가 통상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약은 초범은 그 실형을 안 산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으려는 상황에서도 불면 된다. 네. 옆 사람 불면? 옆 사람 불면 용서해 준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더 큰 조직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모멘텀이 왔는데 그런 인식이 그래서 뭐 집이 왔는데 뭐 혹은 또 뭐 내가 그래서 나한테 누구 판 놈이 있으면 그거 불면 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제가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범죄인 건 맞는데 네. 범죄라는 인식으로 처벌이 지금 뭐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마약 사범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진 않아요. 왜? 그 정도로 마약 중독을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로코딜이라고 쳐보시면 그 이제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마약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종 마약의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막 정제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불순물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주사 흔적이 다 썩어요. 그래서 뭐 뼈가 드러나요. 근데도 못 끊어요. 근데 그걸 처벌한다고 끊을 수 있을까요? 치료하지 않고 처벌로. 아니 끊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접근할 때 야 내가 마약 한 번이라도 만약에 해서 걸렸다 그러면 나는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어떤 경각심 자체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미국 애들 뭐 잘 나가는 애들 다 하고 있던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마약해도 뭐 걸릴 확률도 많지 않고 열흘만 버티면 오줌에서 안 나온다는데 그리고 뭐 해봐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연예인들 마약을 이렇게 막 대서특필하는 거에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대중화된다. 네, 해도 되나 보다. 뭐 연예인들도 하는데 뭐 제가 그래서 독성학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어떤 물질과 생체의 상호작용이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상황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펜타닐 같은 경우에 말기암 환자한테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약이에요. 그렇겠죠. 그 통증으로 계속 그 남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좋은 약인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뭐 프로포폴 남용도 되게 많잖아요. 그 의료체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뭐 그거를 막 돌면서 이렇게 처방 받아서 하니까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뭐 그냥 뭐 처방 좀 막 들밀면서 이제 막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펜타닐도 막 처방 받아갖고 하는 것처럼 이걸 범죄로만 놓고 생각하면 탈법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불법 마약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마약이 문제 오남용 문제도 심각해요. 뭐 프로포폴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 거고 펜타닐도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수면제 중에 졸피뎀도 되게 많이 처방돼서 문제예요. 그것들이 사회 문제로 그 우리 원의 중독사 물질 1위가 졸피뎀입니다. 자살. 네, 자살을 하게 되는 게 졸피뎀의 그런 부작용 중에 자살 충동 억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이 취한 상태에서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충동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전반적으로 키우는 것이 사실 그 이제 프로포폴을 하게 된 게 그거 하면 걸려도 처방전 내밉니다 이런 거였을 거라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마약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처벌대로 하되 저는 사실 이게 많아지면 치료를 하면서 처벌을 유예하면서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처벌은 강하게 하되 처벌을 유예하고 단약 기간을 보고 그 처벌을 유예하는 초범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초범 이렇게 집행유예하고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인 게요. 처음 걸렸는데 이미 만성 중독인 사람을 초범이라고 풀어주면 그분이 무슨 수를 끊어요. 한 1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벗어나 초범이라고 처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범이라는 건 사실 한 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 걸린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벌이라는 거가 사실은 뭐 제가 그 일하면서 맞아요. 그 감정 증인으로 재판 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질의응답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판사님들 하는 생각을 읽어요.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람이 내가 얼마큼 중독된지 모르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몇 번 걸렸냐잖아요. 몇 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 다음에 이제 위협 수단인 거야. 너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이제 실형이야.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수준으로 그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치료를 엮어서 이제 뭐 집행유예보다는 국가가 좀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제 지금의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마약 중독을 질환으로 보고 의료보험 체계 안에 편입을 해야 된다. 치료 해야지 비용이 덜 들 것이다 앞으로. 그것도 이제 진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그런 그렇게 많은 의료보험 내 가지고 그 진짜 마약 그거 하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뭔가 중독된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그럼 병원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실손보험 되고 건강보험 되고 그렇게 뭐 실손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국가가 치료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써요 이미. 예. 이제 근데 그게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 재산부터 한번 싹 긁어서 한 다음에 뭐 건강보험 혜택을 주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쪽하고 자기 마약했는데 무조건 이거 그냥 건강보험으로 커버하자고? 술 먹다가 뭐 싸고 다쳐도 건강보험으로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 진짜 희화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게 펜타닐의 등장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티고 있던 어떤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있어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 처벌을 강화해가지고 이거 발본색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식이 그렇죠. 인식을 그런 느슨한 인식 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처벌을 집행유예하고 그냥 그러면 진짜 그건 이 사회적인 비용 많이 내야 되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산시키니까 그러면 재산상의 형벌이라도 예를 들면 이걸 했다 그러면 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세게. 그렇지. 만약에 자기가 뭐 돈만 원 했다 이거야.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 다 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 재산상에 뭐 예를 들면 그렇지. 과할 정도의 벌금을 먹인거나 그 돈이 더 중독성이 더 세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마약보다 센 게 돈이에요. 제가 볼 땐 중독성이. 뭐 그걸 하거나 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필요한데 저는 그냥 뭐 연구자로서 그냥 저도 이제 뭐 저도 약사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이 유통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국가가 이제 그걸 계속 잘 해왔는데 그걸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지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뭐 약이 좀 약해 보인다, 순해 보인다고 괜찮은 게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늦게 오냐 빨리 오냐 차이인 거죠. 거고 뇌는 맛이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근처도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마약이 깨트리는 게 우리가 어느 순간 각성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각성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을 느낄지 그리고 이제 통증을 느껴야 위험을 회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체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뭔가 상상하고 꿈꿔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세 가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보상받아서 뭐에 관심 갖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것들을 다 약물한테 줘버리고 나는 껍데기가 남는 일이니까 이제 그 자체가 결국은 뇌를 빨리 망가뜨리고 이제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러니까 마약은 꿈을 뭐 이렇게 못 꾸게 한다 하지만 마약은 악몽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악몽을 사는 거. 악몽을 인생 자체가 악몽이 되는 거다. 악몽을 사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에서는 좀 더 치료에 그렇죠. 좀 더 집중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치료 체계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마약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방송상에 뭐 또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또 네. 약간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표현을 좀 유머러스하게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 좀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마약의 위험성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연구소의 김선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먼 걸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